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무동 심원장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우리 최신기출 모의고사 1교시 교재와 함께 풀어보는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26번 남성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뇨기과 질환은 1. 방광염, 2. 요로 감염, 3. 전립선 비대증, 4. 요도염, 5. 치질. 자, 정답은요? 자, 남성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나타나는 비뇨기과 질환으로 어르신들이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시게 되거나 계속 소변을 보시고도 불편함을 호소할 때 이게 혹시나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라고 선생님도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자, 볼게요. 그 증상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거나 혹은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참기 힘들다거나 그래서 계속 그 요실금처럼 찔끔찔끔 계속 소변을 보시는 거죠. 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봐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역할이 어떠한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고 말하거나 안 된다 그랬죠? 대상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머 어르신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어르신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병원 한번 가볼까요? 라고 권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부족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요양보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도 똑같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대상자들이 이렇게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죠.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배뇨를 조절하기 힘든 대상자도 기저귀나 소변 주머니 사용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사용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도록 유도하고 밤에만 기저귀를 한다던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요양 방법이 필요로 하겠죠. 자, 요실금이 있는지 긴방뇨 때문에 밤에 잠을 깨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긴방뇨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배뇨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실금이 있는지 긴방뇨 때문에 밤에 잠을 깨는지 관찰하는 것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배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누군가 방문을 열면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방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스크린을 쳐주는 등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구나 대소변을 보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장 개인적인 욕구, 가장 감추고 싶은 혹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것들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을 세척해야 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누가 해야 돼요? 의료인을 연계하여야 됩니다. 요실금 대상자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어떤 거요? 피부 자극, 욕창을 예방하는 데도 신경 써야 돼요. 소변이 계속 묻어있는 상태에서 옷을 입어서 그 옷들하고 이렇게 자꾸 밀착이 된다던가 밀리거나 피부가 습습해진다거나 소변독이 옵는다거나 이런 일을 예방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관찰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는 피부계 질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습진, 2. 피부염,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욕창.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피부 건조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피부계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욕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요. 우리 책에는 피부 건조증 파트도 있다는 거 선생님들 좀 기억하시고요. 표준교재 167쪽 전후로 해서 살펴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피부 건조증의 증상은
피부 발적 혹은 부종, 통증, 전환, 손, 하지의 가려움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피부 발적 같은 경우는 붉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아랫팔을 얘기하면 돼요. 이게 손이라면은 이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이 부분을 아랫팔 전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환과 손, 하지의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피부 건조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팔을 긁는다던가 혹은 부종, 팔이 붓는다던가 통증을 호소하신다던가 피부가 붉게 변한다던가 이러한 증상이 있었을 때 피부 건조증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치료 및 예방으로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한다던가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드린다던가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거 옳지 않아요. 그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가하신다던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한다던가 목욕이나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한다던가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발라드리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요. 매일매일 샤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우리 요양 서비스, 방문 요양 서비스에 목욕 도우미라는 란이 있긴 하지만 그 목욕 도우미 어르신들을 무조건 매일 목욕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방문 목욕 서비스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 방문 목욕 서비스에서도 주 1회 혹은 변실금이나 유실금이 있을 때만 주 1회 이상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법제화되어 있는 것처럼요. 너무 잦은 샤워나 때를 미는 것 혹은 너무 잦은 목욕은요. 대상자에게 그닥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피부 상태에 봐가시면서 또 어르신들의 그 신체에 봐가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건조증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누 사용은 건조증 예방에 좋다. 2. 따뜻한 물은 건조증을 약화시킨다. 3. 건조증은 조금만 신경 쓰면 완치가 쉽다. 4. 물기를 말릴 때는 두드려서 말린다. 5. 알코올을 섞은 크림을 바른다. 자, 정답은요. 네, 앞에서 한번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거라 선생님들이 답안을 찾기가 용이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물기를 말릴 때는요. 두드려서 말린답니다. 비누 사용 건조증 예방에 좋은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순한 비누를 사용하라고 얘기하지만 비누 사용이 건조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죠. 2번 따뜻한 물은 건조증을 악화시킨다. 아니죠. 뜨거운 물이 건조증을 악화시키죠. 따뜻한 물은 어땠죠, 우리? 네, 따뜻한 물이라든지 그리고 순한 비누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건조증은 조금만 신경 쓰면 완치가 쉽다. 그렇진 않아요. 4번 물기를 말릴 때 정답이었고요. 5번 알코올이 섞인 크림을 바른다. 아니죠. 알코올 수분을 싹 빨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크림을 바른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은 4번이었죠. 2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뇌졸중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1. 전신마비, 손상된 뇌 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 언어장애 2번,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함. 3번 언어장애, 우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함. 4번 반신 감각장애, 뇌간 손상 시 의식 저하가 나타남. 5번 반신마비, 손상된 뇌 쪽의 감각 저하. 자, 정답은요. 네, 뇌졸중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언어장애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한대요. 우리 뇌졸중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신마비부터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반신마비. 반신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혹은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른쪽 뇌가 다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얼굴이 마비가 됐어요. 혹은 왼쪽 뇌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마비가 왔어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반대쪽의 뇌가 갑작스럽게 반대쪽의 뇌가 손상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신체의 한쪽이 마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반신마비라고 합니다. 전신마비는 어때요? 뇌간 자체가 손상이 와서요.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되는 거예요. 뇌간 선생님들 그림 같이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반신감각장애, 감각의 이상, 감각의 소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 남의 살같이 느껴지거나 굉장히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해요. 얼얼하다, 전혀 내가 느낌이 없다, 이상한 느낌이야, 뭔가 지릿해, 이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장애,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죠. 좌측 뇌가 다쳤으니까 우측 마비가 오겠죠. 말을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 있을 때, 언어장애 있을 때, 뇌 손상 부위에 글을 못 쓰고, 부위에 따라서 글을 못 쓰고, 못 읽고, 또 혀, 목구멍, 입술 등의 근육이 마비돼서요. 발음이 부정확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게 발음합니다. 원래 연설도 굉장히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셨던 분들이요. 이 언어장애, 다시 얘기하면 좌측 뇌가 손상되고 나면은 이렇게 제대로 본인들의 이 사용하는 근육이 어디에 따라 좀 뇌 손상 부위가 어디에 따라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언어장애가 좀 나타나는 현상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또 어떤 증상이 있어요? 두통 및 구토,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 그리고 의식 손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혹은 의식 장애, 아까 보셨던 그 뇌간 부위죠. 뇌간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요. 의식이 저하돼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 부위가 광범위할 때도 의식이 저하돼요. 자, 여기 앞에 볼게요. 여기 뇌간 부위가 손상됐을 때 뭐라 그랬죠? 의식이 저하된다. 앞에 나왔었죠. 어지럼증 있습니다. 손의 손상 시 매끄럽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입니다. 손의 손상 시, 자, 이 부위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매끄럽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운동실조증, 손외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똑같은 얘기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대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시력장애, 한 개의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시야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 있죠. 삼킴장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뇌졸중하고 많이 연결되는 게 치매 증상이잖아요.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가 또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치매 어르신입니다 라고 돌보러 갔더니 과거에 뇌졸중을 앓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뇌졸중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또 쉽게 조금 빨리 발견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어르신이 음식을 드실 때 한쪽으로 너무 흘리신다던가 이상하게 거동이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어떻게 운동실조증 증상을 보이신다면요. 빠르게 병원으로 가시기를 권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대상자가 옴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침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한다. 2번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 후 병원을 방문한다. 3번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발생 부위에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4번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번 대상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치료해야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선생님들을 헷갈리게 할 만한 몇 가지가 있긴 했어요. 한번 볼게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옴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접촉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나머지 보면요.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주 후에 병원을 가는 거고요. 약은 1주마다 바르는 거고요. 요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발생 부위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책에서는 목에서 발끝까지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고에 따라서 사용 설명서에 얼굴도 바른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기억할 건 책과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목에서 발끝까지. 자, 4번.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3일 이상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대상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모두 치료를 합니다. 우리 책 170쪽 전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꼭 알아두기라고 해서 자 기억하시겠죠? 옴 치료 꼭 알아두기, 옴은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접촉했던 모든 분들은 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욕창 문제입니다. 욕창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3번 뜨거운 물을 넣은 물주머니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준다. 4번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한다. 5번 파우더를 발라준다. 자, 정답은요. 우리가 평소 때 일반적으로 욕창 대상자를 보던 방법들하고 조금 달랐죠. 공부하시면서 좀 다르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넛 모양 왠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쵸? 이거는 혈액순환을 저해한다고 얘기했었죠. 뜨거운 물, 대상자는 가뜩이나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혹여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까 하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그닥 바람직하지 않아요. 채식이수가 아니라 이 욕창 대상자들은요. 이 제대로 된 영양이 섭취되지 않아서 네, 오히려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식단을 제공하셔야 되고요. 파우더를 발라주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제일 우리 책에 가장 표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욕창에 대한 얘기는 항상 놓치지 않고 나오니까요. 좀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욕창은 뭐였죠?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 죽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련 요인 여러 가지 있었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 누워있는 상태에 뇌척추 신경의 장애로 체위 변경이 어려워요. 본인이 몸을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괴사가 돼버리거나 영양 부족,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겠죠.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등의 감소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되는 거예요. 자, 5번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해서 피부 손상,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또 욕창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설명할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활동 중에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되겠죠.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에 피부가 벗겨졌을 때도 네, 맞아요.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나서 회복이 더디다 보니까 거기가 곪고 괴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이 욕창은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는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다른 강의에 많이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욕창은 증상이 있었죠. 4단계가 있었어요. 화상 얘기와 자주 겹쳐져서 나오니까요. 선생님들 제 강의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증상 1단계에서는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탁 눌렀을 때 좀 하얗게 보이는 거. 눌렀을 때 다시 하얗게 보이거나 다시 색상이 돌아올 때 이게 지금 욕창 1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계 피부가 실제로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하기 시작하죠. 자, 3단계에서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합니다. 4단계에서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돼서 움푹 파인 거 선생님들이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셨다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예 안쪽까지 이 뼈까지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욕창 관련해서 치료 및 예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 점검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자꾸 변한 부위가 혹시 볼 때 변한 부위가 있는지, 또 눌렀을 때 이렇게 허옇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럴 때면 욕창 가능성이 높으니까 살펴보셔야겠죠.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몇 시간마다요? 네,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몇 시간마다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의자가 휠체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누워있을 땐 적어도 2시간, 앉아있을 땐 적어도 1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젖은 침대 시트 바로 교체해야 되죠. 안 그러면 습습해져서 피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습기가 생겨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5번,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요. 욕창이 더 잘 생기니까 주름 펴주고요. 뼈 주위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 베개 끼워 마찰 방지하는 거 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걸 덜어줄 때 특수 매트리스, 우리 욕창 예방 방지, 욕창 예방 박응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하죠. 그 매트리스를 전기에 꼽으면은 매트리스에 서로 압력이 다르게 들어가죠. 한 번은 다리 쪽에, 한 번은 허리 쪽에, 한 번은 무릎 쪽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바람이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청노을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요. 삼가해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사용하지 마시란 얘기죠. 뜨거운 물 주머니 아까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고요. 파우더 사용 금지하래요. 뭐 때문에요? 피부에 오히려 화학 물질이 자극하거나 땅구멍을 막으니까요.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꽉 끼는 단추, 옷, 스커트, 바지 입지 않아요. 손톱에 긁히는 일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르고요. 단백질 등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저는 우리 대상자분들 욕창 어르신 혹시 모시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요. 꼭 체크하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양,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 건지, 두 번째는 수분 체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대상자의 자세 변환이겠죠. 그렇지만 일단 1번과 2번 우리 대상자의 영양분 그리고 수분 체크 매우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들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욕창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과도한 외출 2. 장기간의 와상 상태 3. 보행기를 의지한 이동 4. 부적절한 착복 5. 부족한 운동. 자, 정답은요. 이미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정답은 너무나 쉽게 보실 수가 있었겠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 완전히 누워 계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것 때문에요? 체위 변경도 어렵고 체중 증가로 지속적인 압박이 됐을 거고 부적절한 영향도 있었을 수 있고 요실금, 변실금, 부적절한 체위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욕창의 발생 원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낙상의 위험 요인 중 신체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시력 저하 2. 음주 3. 장소별 조도의 차이 4. 부적절한 가구 배치 5. 활동량 저하. 자, 정답은요. 신체적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력 저하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였지? 우리 책에서 봤었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요. 여러분들 교재 330쪽 같이 한번 보시면 설명드릴 건데요. 자, 왜 음주, 장소별, 부적절한 가구 배치 이런 것들, 활동량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가 한번 뒤에서 살펴볼게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그래서 책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신체적 요인은요, 운동장애라든지 심장 질환, 빈혈, 시력 저하. 자, 우리 쪽에 나왔죠? 시력 저하, 운동장애나 심장 질환, 빈혈도 다 신체적 요인에 들어갈 수 있죠. 신체적 요인에 들어간다는 거, 얘네들로 인해서 어르신들 낙상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환경적 요인은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물건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내가 걸어다니는 곳을 방해하게 된다던가 이럴 때 어때요? 문제가 되겠죠.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행동은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낙상이 발생되는 대상자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거요? 지나친 음주.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음주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개인의 활동량의 저하. 이것도 행동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요. 활동량의 저하. 이거는 행동적 요인에 들어갔겠죠. 이 음주랑 같은 거죠. 그리고 음주, 활동량 저하 같은 부분이고 장소별 조도의 차이, 집안의 환경 요인이죠. 혹은 집 밖에도 이 갑자기 발기가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은 대상자들이 넘어질 수도 있겠죠. 부적절한 가구 배치, 네 맞습니다. 집안의 환경 차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누락시킬 수 있을 만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빠지지 말고 같이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낙상 문제 볼게요.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한다. 2. 변기는 쉽게 앉을 수 있도록 팔걸이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이동식 좌변기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가 있는 것이 좋다. 4. 전기코드는 방바닥에 잘 펴서 놓는다. 5. 조명은 야간에도 밝게 켜둔다. 자, 정답은요. 네, 침대는 바퀴에 잠금 장치를 한다. 매우 중요해요. 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변기는 쉽게 앉을 수 있도록 팔걸이가 없는 것이요?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가 있는 것이요? 쉽게 움직이면 안 돼요. 바퀴는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고정이 돼야겠죠. 전기코드는 방바닥에 잘 펴놓는 게 아니라 고정이 돼야 되겠죠. 조명을 야간에도 밝게 켜둬요. 필요시에 야간등을 사용하긴 하지만 조명을 밝게 켜둘 필요는 없겠죠. 자,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 방법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장실의 타일 바닥, 방과 거실의 장판, 마룻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고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서 제거하고요. 변기 옆과 욕조 옆에 손잡이 설치하고요.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거 너무나 필요한 얘기죠. 방이나 거실, 주방에 물기나 기름기 바로 닦아서 제거합니다. 부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 바닥에는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매트 깔아야 되고요.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합니다. 자, 욕실, 침실, 모서리 어둡지 않게 하고요.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고요. LED 등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는 거 필요로 합니다.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이용하고요. 계단 주위에는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우고요. 자, 취침 시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서 혹시나 낙상이 있었을 때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취침할 때 바로 옆에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요. 원하시면 켜실 수 있게끔.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 그리고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하고요. 갑작스럽게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해드립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 미끄럼 방지가 처리되어 있는 신발을 신게 합니다. 욕실에서 신발을 신게 하고요. 샤워기, 욕조의 안팎, 화장실 근처에 손잡이 설치, 우리 안전 손잡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손잡이 설치하는 거, 발에 맞고 그리고 낮은 넓은 굽과 고무바닥에 된 신발 신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이렇게 문고리라든지 가구 혹은 모서리, 이런 의자 이런 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피하는 게 좋아요.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복용 피하고요.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하고 고관절 보호대도 착용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상을 굉장히 좀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낙상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매우 위험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같이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지진 시에 건물 밖은 위험하니 건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2번,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에 또는 옆으로 대피하여 몸을 웅크린다. 3번, 지진 발생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대피소 등을 빨리 알아본다. 5번, 지진을 대비해서 유리그릇은 찬장에 보관해야 안전하다. 자, 정답은요.
네, 쉬웠습니다. 정답은 이거 2번 크고 견조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대피해서 몸을 웅크린다예요.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혹은 옆으로 대피, 이게 중요한 거겠죠? 건물 안보다는 공터 평소에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빨리 알아보는 건 미리 알아봐 놨어야 되죠. 그리고 유리구를 천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따로 빼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후 상황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진 발생 전에 대피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치우죠. 자, 보관하는 거 아니죠? 2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응급처치법 알아두어 비상시 대처하고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 미리 익혀두고 비상시 사용할 약품, 식품, 장비 위치 알아두고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우리 정답에 나왔던 거죠.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을 미리 알아둔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진 대피용 방패 양산 이래서 이런 모자를 쓸 수도 있죠. 지진 발생 중 대피 방법.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자리를 꼭 잡는다. 자, 여기는요. 발생 전 대비 방법이고요. 자, 여기는요. 발생 중 대비 방법이에요. 흔들림이 멈추면요.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딱 확보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혹시 지진 때문에 문이 으그러져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요. 건물 밖에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면서 대피해야 되고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긴 문제, 긴 시간 끝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열공하셨고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